님들,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지도가 뒤집히는 역대급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아니, 월가 애들, 그리고 에너지 산업의 거물들은 이미 알고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만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거 진짜 심각한데, 내가 진짜 바닥부터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10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당신의 미래 자산이 달린 이야기니까. 2020년대 중반, 그때만 해도 세상은 거대한 유전 위에 편안히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 중동의 사막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황금, 석유, 그게 이 세상 모든 경제 엔진의 연료였고 심장 박동이었지. 뉴스 헤드라인은 여전히 오페크의 감산이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폭등이니 뭐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했어. 사람들은 생각했지. 어차피 석유 없이는 안 돼. 대체 에너지는 아직 멀었어. 꿈 같은 이야기지.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비슷했어. 단기적인 유가 등락은 예측했지만 석유가 왕자에서 내려올 거라는 예측은 어디에도 없었어. 그들은 익숙한 시스템 속에서 안전한 돈벌이를 찾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닉은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 내 모니터 속에서 깜빡이던 데이터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유가 그래프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거든.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수면 아래에서는 알 수 없는 균열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어. 그 징후는 바로 석유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기술 기업들의 작은 발표들이었어. 첫 번째, 잊혀진 보고서들. 당시 삼성의 한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 보고서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야. 대부분은 미래 기술이라는 이름 아래 가볍게 스쳐 지나갔지. 하지만 닉은 그 보고서들의 행간에서 섬뜩한 전조를 읽어냈어. 그건 단순히 배터리 효율을 몇 퍼센트 올렸다는 내용이 아니었어. 어떤 기술은 바닷물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효율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렸고, 또 다른 기술은 태양광 패널이 밤에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었어. 이런 파편 같은 기술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 맞춰지면서 닉은 거대한 그림을 볼 수 있었던 거지. 세계가 석유에 매달릴 때 삼성은 이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두 번째, 거대한 돈의 흐름. 일반인들은 여전히 테슬라 주가나 코인 시장에만 눈이 팔려 있었지만 월가의 아주 소수, 진짜 큰 손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 이들은 삼성의 에너지 관련 신사업 부문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야. 이건 공개적인 투자 유치가 아니었어. 마치 심해에서 거대한 먹잇감을 조용히 사냥하듯이 은밀하게, 그러나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었지. JP모건의 한 비공개 투자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 전통 에너지 산업은 곧 거대한 쓰나미에 직면할 것이다. 파괴적 혁신의 파고는 예측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파고의 중심에는 아시아의 한 거대 기업이 있다. 이 아시아의 거대 기업이 어디를 말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지? 세 번째,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만들어낸 착시. 당시의 석유 시장은 마치 낡은 증기기관차 같았어. 계속해서 석유를 태워야만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했고 익숙함에 안주했지. 하지만 삼성은 달랐어. 그들은 거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에너지원을 바꿀 야심을 품고 있었어. 마치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던 모래성을 거대한 포클레인으로 한 번에 밀어버리려는 듯 말이야.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석유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어. 석유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는 것이었지. 이 파괴적인 비전이 현실이 된다면 전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까지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어. 이 모든 징후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어. 지금 당장은 모두가 안전하다고 착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머지않아 거대한 파국, 그러니까 에너지 시장에 혁명적인 변화가 닥쳐올 거라는 전조였던 거지. 이건 단순히 경제 지표 몇 개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 거대한 자본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한편의
스릴러 영화 같은 격동의 서막이었던 거야.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모든 변화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야. 이 모든 조짐들을 놓치지 않고 읽어냈다면 당신은 다가올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었을 거야. 다음 편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어떻게 폭풍이 되어 세계를 강타했는지, 그리고 삼성은 어떻게 그 폭풍의 핵이 되었는지, 그 숨막히는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쳐 볼 거야. 니끼 감지했던 그 미세한 균열들은 202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마치 거대한 빙산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했어. 처음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 아니, 애써 외면했던 거에 가까울 거야. 유수의 경제지들은 여전히 중동의 산유국들이 감산을 합의했다는 소식,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또다시 폭등했다는 헤드라인으로 지면을 채웠어. 에너지 산업의 거물들은 자신들의 낡은 유전과 파이프라인 위에 앉아 코웃음을 쳤지. 삼성의 움직임은 그저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작은 투자 정도로 치부했어. 마치 거대한 전함이 항구에서 밧줄을 풀고 드넓은 바다로 향하는 순간을 보면서 그저 작은 어선이 물살을 가르는 소리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들의 눈과 귀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익숙한 시스템의 소음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었던 거야. 하지만 니키의 모니터에서는 달랐어. 수십 개의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에서 쏟아져 나오는 비공개 보고서들, 각국 특허청에 쉴 새 없이 등록되는 기술 특허 출원 동향, 그리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 변화, 로드맵까지 이 모든 데이터들이 일관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 삼성의 움직임은 단순히 배터리를 잘 만들고 태양광 패널 효율을 높이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어. 그들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 자체를 재편하려는, 말 그대로 판을 뒤엎는 전략을 펼치고 있었지.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석유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는 것들이라는 그들의 파괴적인 비전이 이제 현실의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야. 기억나? 내가 지난 시간에 삼성의 잊혀진 보고서들에 대해 이야기했었잖아. 바닷물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 밤에도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 기술 말이야. 2027년 삼성은 갑자기 중동의 한 국가 수십 년간 석유 수출로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던 바로 그 나라와 조용히 거대한 계약을 맺어 모두가 오일머니에 눈이 멀어 끝없는 석유 개발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사막 한가운데서 삼성은 바다 옆에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해수 수소 플랜트 건설을 시작한 거야.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이용해 바닷물에서 수소를 분리하고 그 수소를 고효율 액화 기술로 저장하는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지. 이 기술은 기존 수소 생산 방식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친환경적이었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코웃음을 쳤어. 저게 될 리가 없어. 경제성이 없지. 아직은 꿈 같은 이야기야. 그들은 자신들의 낡은 상식 속에 머리 밟고 안심하고 있었던 거야. 그들의 계산기는 여전히 킬로와트 시당 석유 발전 비용을 두드리고 있었고, 혁신이 가져올 파괴적인 가격 경쟁력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지. 하지만 삼성의 움직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같은 시기 그들은 전 세계 도서 지역과 오지 마을에 컨테이너형 에너지 자립 시스템을 공급하기 시작했어. 이 시스템은 크고 견고한 컨테이너 안에 고효율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그리고 자체 개발한 차세대 배터리 저장 장치를 모두 집어넣은 일체형 발전소였어. 낮에는 태양광과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남는 전기는 이 배터리에 고스란히 저장해 밤까지 사용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알아? 기존에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송전탑과 전선을 통해 각 가정까지 보내야 했잖아. 전기가 닿지 않는 곳은 비싼 디젤 발전기를 돌리거나 아예 전기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어. 그런데 삼성의 이 시스템은
마치 개별 건물이나 마을이 초소형 에너지 독립 국가를 선언하는 것과 같았지. 전력망 연결이 필요 없는 자급자족 에너지 시스템. 처음엔 선진국의 고립지역이나 개발도상국의 작은 마을에 주로 적용됐어. 그곳 주민들은 처음으로 24시간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받았고 그들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어. 이 성공 사례가 입소문을 타면서 곧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이 시스템을 도시 단위로 도입하기 시작했지. 2018년 여름 유럽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기존에 노후화된 중앙 집중식 전력망이 곳곳에서 마비되는 사태가 속출했어. 대규모 정전이 도시를 덮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경제활동은 마비됐어. 그런데 이 에너지 자립 시스템을 도입한 도시들은 달랐어. 그곳만은 마치 고요한 섬처럼 전기가 끊이지 않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한 거야. 거리의 상점들은 불을 밝히고 병원은 정상 가동됐으며 시민들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평온한 일상을 이어갔지.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줬어. 월가의 돈 냄새 맡는 하이에나들도 더 이상 삼성의 기술을 외면할 수 없게 됐지. JP 모건의 한 에너지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는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지금까지 석유를 태워야만 돌아가는 거대한 기관차에 올라타 있었다. 모두가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믿었지. 하지만 삼성은 우리 몰래 그 기관차 옆에 초고속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고 있었던 거야. 그것도 훨씬 빠르고 훨씬 효율적이며 심지어 공짜 연료로 말이야.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어. 낡은 기관차에 남아있다가 멈춰 설 것인가 아니면 저 새로운 열차에 올라탈 것인가. 그의 발언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던져진 일종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어. 삼성의 비전은 더 이상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지. 바로 눈앞의 현실로, 그것도 상상 이상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나라의 기업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검은 황금의 시대를 끝내고 있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 이 거대한 파동이 전 세계 경제는 물론 지정학적 판도까지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치열한 사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다음 편에서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놓치지 마. JP 모건의 그 발언이 월가 전체에 핵폭탄처럼 터진 순간 더 이상 미래라는 핑계로 이 혁명을 가릴 수 없었어.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이 일제히 삼성이라는 거대한 크레바스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지. 상상해봐. 수십 년간 인류의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석유 문명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아비규환을 말이야. 바로 그 광경이 2029년부터 전 세계를 뒤덮기 시작했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건 당연히 중동의 산 유국들이었어. 사막 위에 솟아오른 황금빛 마천루들이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흔들렸지. 그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어. 자신들의 검은 황금이 이렇게 쉽게 대체될 리 없다고 코웃음을 쳤어. 하지만 삼성의 해수 수소 플랜트가 뿜어내는 수소 에너지가 기존 석유 발전보다 무려 30% 이상 저렴하다는 보고서가 공식 발표되면서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버렸지. 기억나? 지난번에 삼성과 거대한 계약을 맺었던 그 중동 국가 말이야. 그 나라는 재빨리 방향을 틀었어. 마치 거대한 유조선이 엄청난 관성을 뚫고 방향을 바꾸듯 그들은 석유 수출을 줄이고 수소 생산의 허브로 전환하겠다는 과감한 선언을 했어. 월가는 경악했고 다른 산 유국들은 분노했지. 배신자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이미 시대를 읽은 그들의 결정은 돌이킬 수 없었어. 나머지 산유국들은 필사적이었지. 석유 생산량을 급격히 늘려 가격을 떨어뜨리려 했지만 이미 에너지 자립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들은 그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어. 오펙은 힘을 잃었어. 그들의 감산 합의는 더 이상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마법이 아니었어. 마치 낡은 증기기관차가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 앞에서 무기력하게 멈춰선 것처럼 그들의 권력은 급속도로 증발하기 시작했어. 2029년 여름 뉴욕 증시의 에너지 섹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 엑손 모빌, 쉐브론 같은 거대 석유 기업들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쳤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패닉세를 쏟아냈지. 반면 삼성과 협력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상한가를 연일 기록하며 폭등했어. 월가의 똑똑한 돈들은 낡은 석유에서 새로운 에너지로 마치 거대한 강물이 물길을 바꾸듯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지. 모건 스탠리는 비공개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어. 이것은 단순한 산업의 전환이 아니다. 인류가 수백 년간 의존해온 문명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에너지 대격변이다. 그들의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어. 이 대격변은 국제 정세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 전통적인 에너지 강국들은 휘청거렸고 에너지를 수입하던 국가들은 삼성 시스템 덕분에 비로소 에너지 독립을 선언하며 새로운 외교적 입지를 다졌지.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에너지 무기화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어.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개발도상국들의 변화였어. 과거에는 전력망 설치 비용 때문에 산업 발전이 더뎠던 국가들이 컨테이너형 에너지 시스템 덕분에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얻으면서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엄청난 속도가 붙었어.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국가들은 에너지 자립 공동체를 형성하며 새로운 경제 블록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지. 이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완전히 끊어내는 의미심장한 움직임이었어.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따르는 법.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게 된 세력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 2030년 초 삼성의 해수수소 플랜트가 건설되던 중동 국가에서 의문의 테러 사건이 발생했어. 플랜트 일부가 파손되고 공사가 일시 중단됐지.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는 이것이 낡은 질서의 마지막 발악임을 직감했어. 거대 석유 자본들은 언론을 통해 삼성의 기술이 안정성이 부족하다, 환경에 치명적이다 같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기 시작했어. 로비스트들은 각국 정부를 찾아다니며 화석 연료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제적인 여론전이 치열하게 전개됐지. 마치 멸종 위기에 처한 거대한 공룡들이 마지막 힘을 짜내 포효하는 듯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어. 하지만 삼성은 흔들리지 않았어. 테러 사건 발생 후 불과 한 달 만에 복구를 완료하고 오히려 기존보다 더 강화된 보안과 효율성을 갖춘 플랜트를 재가동했지. 그리고 전 세계에 투명하게 자신들의 기술과 안정성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공개했어. 그들은 단순한 에너지 회사가 아니었어. 인류가 더 이상 화석 연료라는 족쇄에 묶이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에너지 민주화를 선언한 거나 다름없었어. 이들의 비전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되어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었지. 이제 검은 황금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는 듯 보였어. 하지만 과연 구시대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을까? 그리고 이 에너지 혁명이 가져온 새로운 권력의 균형은 또 어떤 갈등과 새로운 도전을 불러왔을까? 인류는 과연 이 거대한 변화의 파고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에너지 전쟁의 전말을 파헤쳐 줄게. 절대 놓치면 안 될 거야. 닉, 인류는 과연 이 거대한 변화의 파고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지난 편에서 예고했던 에너지 전쟁은 결코 총성 없는 전쟁이 아니었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벌어진 가장 냉혹한 심판이자 수많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비극이었지. 뜨거웠던 광풍이 휩휩쓸고 간 자리엔 허무함과 절망의 잔해만이 덩그러니 남았어. 2030년대 중반, 텅 빈 월가의 석유 트레이딩 룸을 상상해봐. 한때 세계 경제의 동맥을 쥐고 흔들던 거대 기업들의 로고가 새겨진 사무실은 이제 먼지 쌓인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지. 한때 검은 황금은 영원하다고 외치던 애널리스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아. 그들의 파산 선고는 단순한 기업의 몰락이 아니었어.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이자 은퇴 자금이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 그 자체였던 시스템의 붕괴였어. 중동의 사막 위에 솟아오른 도시들은 더욱 참혹했어. 관광객들의 환호성 대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노동자의 절규가 메아리 쳤지.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석유가 주는 풍요만을 알았어. 그들에게 석유는 신이었고 돈이었으며 삶의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시장은 신을 믿지 않아. 오직 가치와 효율성만을 추구할 뿐. 삼성의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을 때 시장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냉혹한 심판을 내렸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이 광풍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 이번이 마지막, 지금 아니면 언제 부자가 되겠느냐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전 재산을 낡은 석유 주식에 쏟아부었던 이들이 부지기수였어. 그들의 눈에는 마지막까지 석유 산업의 부활이라는 희망이 일렁였지만 냉엄한 현실은 그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어. 주식 계좌의 숫자가 0으로 수렴하는 것을 보며 그들은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지. 한편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에너지 기업에 투자했던 이들은 벼락부자가 되었지만 그들의 성공은 파산한 이들의 눈물 위에 피어난 것이었어. 시장은 공정한 심판관이었지만 결코 자비롭지 않았어. 이 거대한 에너지 대격변은 단순히 몇몇 기업의 흥망성쇠로 끝나지 않았어. 전 세계 경제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졌지. 러시아는 유럽을 상대로 한 에너지 외교의 지렛대를 잃고 급격히 고립되었어. 과거 에너지 패권국이었던 이들은 이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뒤처지면서 심각한 경제 침체와 사회적 혼란을 겪어야 했지. 반대로 에너지 자립을 이뤄낸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은 불과 몇 년 만에 믿기 어려운 속도로 성장하며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했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계 경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이 변화는 단순한 에너지 전환을 넘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국제 질서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은 대사건이었어. 하지만 이 모든 붕괴와 재편 속에서 인류는 무엇을 배웠을까? 시장은 결코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 혁명적인 기술은 언제나 거대한 파괴를 동반하며 그 파괴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자는 가차없이 도태된다는 사실 말이야.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자산은 한순간에 가치를 잃을 수 있고 반대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서 새로운 가치가 싹틀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어. 결국 2029년의 에너지 대격변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 당신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산은 과연 영원할까? 변화의 물결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눈앞의 현상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 이면에 흐르는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과 인류의 욕망을 추적하는 깊은 통찰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 역사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묵직한 경고를 던지면서 말이야.